예, 추워서 옷도리를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보리나주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하다가 브뤼셀 교회 회의의 모리에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 고흐의 대생, 광부들의 대생을 보고 너무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고흐가 그림을 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흐는 이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광부들을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더 미술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아버지인 테오도르스 반 고흐가 누에넨에 있는 한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자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연애 사건 내지는 고흐가 사랑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고흐는 사랑에 빠질 때마다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고흐와 여성과는 어떤 인연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고흐가 보리나주에 가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모부였던 스트리커 목사 집에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이 코르넬리아 스트리커라고 보통 K-포스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 여성을 처음 만났죠. 스트리커의 딸인데,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고 아들 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당시에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때는 남편이 병으로 죽고 아들인 얀만 데리고 고흐 아버지가 머무는 그 집에 와 있었던 거죠. 사실 고흐의 어머니와 케이포스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서로 집안 사이에서도 유대가 좋았던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누에넨 목사관에서 다시 고흐가 케이포스를 만났을 때는 어떤 연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포스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케이포스는 고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상상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가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난 양가의 입장에서는 고흐와 케이포스와의 어떤 그런 혼인 혹은 사랑을 허락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케이포스는 나이 어린 고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사랑한다고 상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반대 그리고 본인의 거절 때문에 좌절을 했던 고흐는 집으로 돌아간 케이포스를 다시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리커스 집안에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램프에 손을 얹고 이제 이 램프가 이 뜨거움을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이러고 있을 테니까 케이포스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트리커 목사가 촛불의 심지를 끄고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이런 사랑하던 사람과의 결별을 통해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고흐가 그에게 항상 자상하게 뒤를 봐주었던 아버지와 의의가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심리적으로 아버지와의 결별을 이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에넨에 있는 목사관에 머물 수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고흐가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엔 혹은 크리스티인이라고 부르는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은 그 창녀였고 그 알코올 중독의 병까지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여동생을 한 명 데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창녀 외친부를 보고 그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시엔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살펴주고 그녀는 또한 그 집에 머물면서 고흐의 모델로서의 역할도 해줬죠. 그 옆에 보이는 그 여성의 그림이 있어요. 아래쪽에. 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포스와 그의 아들인 얀이고요. 얼핏 보기만 해도 뭐 이 고흐랑 나이 차가 많이 들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시엔의 모습도 역시 고흐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죠. 이건 담배를 태우고 있는 시엔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좌절된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서 선택한 사람이 시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우한테 보낸 편지에서 시엔을 향한 나의 사랑은 작년에 내 마음을 주었던 K에게 쏟았던 것보다 덜하지만 더 이상 나는 그런 사랑을 품을 능력이 없구나. 그 사랑은 소문난 침몰로 끝이 났지. 결별했다는 거죠. 시엔과 나는 불행한 사람들끼리 동무가 되었고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었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도록 했지. 즉, 그 시련의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던 고흐를 견디게 해주었던 사람이 사실은 시엔이었다라고 이제 본인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그 시엔과 그 새로 출산하게 되는 아이와 또 그 여동생과 함께 하나의 그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1882년이죠. 시엔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빌럼이라고 지어줍니다. 빌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원래 이름이 빈센트 빌럼 반 고흐거든요. 그만큼 시엔과 고흐는 그 아들, 고흐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애정하고 자기 하나의 그 가족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 그림은 슬픔이라는 그림이죠. 그리고 아래 그림은 요람 옆에 있는 어린 소녀의 그림인데 이 슬픔이란 그림의 그 모델은 바로 시엔, 크리스틴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마리아가 새로 태어난 빌럼의 요람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위에 있는 그 슬픔이라는 그림은 이러한 모델의 자세 있잖아요. 머리를 푹 숙여들고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 고흐가 자주 사용하던 포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저 포즈를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특히 아래에 있는 요람을 흔들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그림은 어떤 정말 하느님의 자비가 있다면 또 따뜻한 영원한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 바깥으로 이제 흰 빛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성탄
그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림에서 그 예수님 얼굴로부터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그러한 장면하고도 좀 같은 의미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우가 그 태호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엄하고 무한하며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잠에서 깬 어린아기의 눈망울과 요람 위에 비친 햇살을 보고 옹알거리거나 소리내어 웃는 아기에게 바다보다 더 깊고 무한하며 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있다면 아기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하느님은 아기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며 우리의 사랑의 돌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들판에 있던 목자들한테 가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니까 가서 경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목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찾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한 얘기가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 위에 누워있을 터니 그게 곧 그분을 알아보는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 베들레헴의 그 집에 갔을 때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죠. 그 허름한, 즉 그 짐승의 거처에 누워 있는 그 아이,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 있는 그 아이. 이 포대기에 쌓여 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돌봄을 받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한 무력한 존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무력한 곳에, 가장 그 누추한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관점을 고우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춘부와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경건주의적 입장에 서 있던 목사였던 아버지 테오도루스죠. 테오도루스 방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어떤 그 성직자의 어떤 품위 이것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고우의 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또 같은 시기에 시엔에게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엔이 그 매춘을 하다가 고우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림을 꾸리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그동안 시엔이 몸을 팔아서 그 생계를 도왔던 어머니와 그 동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가라고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우로부터 헤어져서 다시 거리로 나가라. 너가 돈을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추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고우가 이 모든 것을 털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시엔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마치 그 벌받는 마음으로 네덜란드 북부의 그 추운 지방이죠. 드렌테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드렌테라고 하는 곳은 그 검은 대지, 검은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토탄, 흙에 섞여 있는 토탄을 주워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어떤 삭막하고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으로 떠나면서 이제 나중에 태호한테 고우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대에 겉으로 고상한 체하며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고 말씀하신 뜻을 진심으로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별은 우리 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가
바리사이와 같은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들처럼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경건한 척하면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자기를 둘러싼 가족들이죠. 여기에는 뭐 스트리커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헤어짐을 강요당했던 시엔 혹은 크리스티안이 더 먼저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줄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동시에 내가 그녀를 비록 그 매춘부였지만 받아들여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거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고흐는 이 가정이 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앞서는 거다. 그림은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인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노동자와 농부의 소명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즉 실제로 한 가정을 꾸리고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 모습이 하느님의 자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목회를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흐가 갔던 드렌테, 이 드렌테에서 고흐는 이 대지와 대결하며 생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삭막한 풍경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삭막한 내면과 끝없이 대결할 수밖에 없는 그 도전을 스스로 안에서 삭혀야 되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주는 그 괴로움 역시 자기가 삭혀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들이 토탄을 줍는 사람들이죠. 트렌데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그림들, 이 줌에 고흐가 그렸던 그림들은 대부분 암갈색의 색조를 갖고 있어요. 즉 어둠의 색조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그 어둠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풍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면서는 뭐 커피 한 잔에 뭐 빵 한 조각으로 오늘 하루를 끼니를 때웠다 라는 얘기를 태호한테 몇 차례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트렌테에서 살죠. 즉 나에게 허락된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흐는 이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평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검은 대지, 연한 흰 라일락색이 뒤섞인 듯한 불투명한 하늘, 대지는 그 속에 곰팡이를 키우듯 어린 밀을 싹 틔운다. 드렌테의 척박한 토지는 마치 그름처럼 검띠검은 대지 같다. 영원히 부패하는 토탄에 파묻힌 우울한 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흐의 두 가지 이중적 심리가 이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드렌테의 암울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마치 곰팡이를 키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절망감을 얘기하면서 그 절망과 어둠과 고통과 그 이별의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밀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희망의 어떤 단서들을 그 안에서도 이제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흐가 그런 점에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의 환경과 조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의 불씨한 자락은 쥐고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드렌트에서는 오래 지내지 못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그 누에넨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오게 되죠. 근데 누에넨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결국 그 누에넨에 있는 성당의 그 관리인이었던 요하네스 스와프렛의 집에 세를 얻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개신교 목사의 아들인 고호가 그 카톨릭 성당의 관리인 집에서 세를 얻어 사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일종의 뭐 불명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고우는 거기에 머물게 되죠. 머물면서 주로 농부들의 초상, 누에네에 살고 있던 농부들의 초상을 많이 그렸어요. 당시에 누에네는 절반은 개신교인이고 절반은 카톨릭 신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농부들의 초상을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얼굴들은 어두운 땅 속에서 막 나온 흙으로 뒤덮인 감자와 같았다. 그 얼굴들이 흙에 뒤덮인 감자와 같았다. 그래서 그 농부들의 얼굴을 끝없이 습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습작의 제목을 민중의 얼굴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가장 유명한 고흐의 그림 중에 하나죠.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 태호한테 오는 편지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램프의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는 이 사람들이 접시를 열던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곧 이 그림은 손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의 양식을 구했는지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이 등잔 빛에 의지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서로 무언가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의 시선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거룩한 식사라면서도 고유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건지 또 모르겠어요. 아니면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노동으로 먹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얼굴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앞을 보고 있는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앞을 보고 있는 여성, 누구이죠? 그 여성이 바로 하얀 두건을 쓴 여인, 농촌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의 모델을 섰던 여인이죠. 그리고 그의 가족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호르디나 더 흐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호르디나 더 호롯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게 고흐가 아닐까 의심을 하죠.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해서 고흐가 충분히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누에넨을 고흐가 떠나게 됩니다. 고흐가 다시 누에넨으로 돌아온 것은 얼마 후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죠. 그래서 아버지인 테오도르스 반 고흐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서둘러서 고흐가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고
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 초에 불이 꺼져 있는데요. 그건 아버지인 테오도루스 반 고흐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아버지와 그 아들인 그 고흐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도 뭔가 고흐를 도와주고 싶지만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뭐 매춘부와 가정을 꾸린다거나 또 이상한 소문, 추문 같은 스캔들 같은 것이 자꾸 얘기가 되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버지로서는 그 지역에 살면서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흐가 그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부모님은 난폭한 개한머리를 들여놓은 것처럼 무서워하셨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의식적으로 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한다고 말해두마. 나는 개로 남을 테다. 가난하게 화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평탄한 과정을 밟지 않고 정말 가난하게 화가로서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 가족들한테는 큰 짐이며 누를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고흐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흐는 자기가 선택했던 그 길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성경책 그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종의 노래의 내용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에밀 졸라의 소설책인 삶의 기쁨이라는 그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아가 된 그 폴린 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거둬들였던 가족이 폴린 켄이의 이 고아의 재산을 다 빼앗죠. 그래서 그 집에 마치 하녀처럼 살고 있던 폴린 켄이가 오히려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했던 그 가족들을 돌보아주는, 끝끝내 돌보아주는, 그래서 가장 그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오히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소설이 삶의 기쁨입니다. 즉 삶의 기쁨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눠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소설이죠. 에밀 졸라는 뭐 워낙에 그 고흐가 좋아했던 작가이고요. 그 제르미날이라는 작품으로 더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 고흐가 왜 이 그림에 에밀 졸라의 책과 그 성경책을 같이 배치했느냐. 그리고 특별히 그 에밀 졸라의 책은 아주 노란색 광채를 띠고 있습니다. 노란색 광채는 이후에 고흐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 돼요. 그래서 삶의 기쁨,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을 때 노란색을 쓰는데, 그래서 그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암갈색, 흑갈색, 회색 이런 것이 주조를 뜨던 고흐의 그림이 뭐 해바라기라든가 노란 화병이나 그 노란 밀밭의 그림, 즉 노란색이 주조가 되는 그림으로 옮겨가는 어떤 그 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흐는 그 아버지의 세계를 성경의 세계, 성경이 삶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삶이라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에밀 졸라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에밀 졸라의 책 같은 현대소설을 읽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할까? 내 생각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수님도 우울에 잠겨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여기가 아니다. 일어나 나아가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를 죽은 이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말과 글이 여전히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성경이죠. 성경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는 말과 글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대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밀 졸라나 빅토르 위고와 같은 사람들이 쓴 그러한 글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해낼 때 성경의 내용도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래야 사회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위대하고 선하며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을 찾으려고 뚜렷한 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를 예전 그리스도인들의 혁명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에밀 졸라의 책이나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혁명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이죠. 모든 이들이 가진 바 재산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게 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일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의 성경이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주기를 그리고 고의 말 맞다나 지금의 현실을 명확히 봄으로 인해서 복음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서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 이후에 사실은 뭐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흐의 그림은 성화가 별로 없습니다. 즉 그 우리의 삶을 출발점으로 해서 복음서로 가는 거예요. 고흐의 입장은 복음서를 통해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고흐의 그림은 대부분 일상의 삶을 이렇게 그려내는 작업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의 노래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으며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나았다. 이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종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고흐가 볼 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상처받은 사람은 누군가? 배척받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군가? 라고 했을 때는 매춘부와 농부들과 광부들이 있거죠. 그런데 그들이 징벌을 받은 것처럼 비참한 삶 안으로 내던져졌지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메시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고흐가 볼 때는 고상한 노신사들이 아니라 광부들이고 매춘부이며 농부들이다. 스스로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정직하게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에밀 졸라의 가장 대표작이 제르미날인데 그 제르미날은 여러분들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북부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에밀 졸라의 노동소설인데요. 최초의 노동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노동자들의 삶과 그 속에서도 싹트는 새로운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르미날이라는 말은 그 새싹이라는 싹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인 에떼엔느는 동료들이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빚에 시달리며 땅속 깊은 곳에서 짐승처럼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탄광회사가 교묘한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자 광부들을 설득해 죽음 아니면 구원이 될 파업에 앞장서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고흐는 바닥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두 한 켤레이죠. 낡은 구두 한 켤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흐는 이 거룩함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지만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성경 이야기를 그릴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렘브란트랑 많이 다르죠. 고흐는 거룩함이 오히려 일상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고흐가 그린 그 요람,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 그가 친구를 만났던 그 카페, 고흐가 살던 침실과 의자, 고흐가 만난 우편 배달부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밀밭, 이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 자체가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고난받는 종의 삶, 그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창다명이라는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창이 작은 집에 볕이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즉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또한 은총도 있다라는, 은총도 많다. 어려움이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소위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는 어느 신문에 실린 조그마한 컬럼을 제가 오려놨던 내용인데요. 소창다명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잣집 같은 경우는 넓은 그 거실 창문이 있지만 늘 너무 햇빛이 많이 쏟아지니까 커튼으로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은 아주 작은 쪽창밖에 없지만 그 날이 밝으면 그 쪽창으로 환등기의 불빛처럼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창이 작은 집에, 즉 가난한 이들의 삶에 빛,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다라는 뜻이죠. 이 그림은 누군가 노동자이든 혹은 농부이든 아주 오래 신었던 신발이죠. 아주 낡은 신발이고 그 신발의 위쪽은 이렇게 막 뒤집어져 있습니다. 끈도 막 풀려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 과연 그 고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라는 걸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의상철학이라는 책에서 옷은 육신의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육신의 껍질인 옷, 그렇다면 육신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발이죠. 그 발을 보호해주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껍데기인 몸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신발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구두는 이 신발을 남기고 간 노동자의 혼을 대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 신발을 신어보고 그의 삶을 체험해 보도록 초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흐가 보리나주에 있을 때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정말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로 작심을 하게 한 그 사건은 뭐냐면 바로 그 갱도에 직접 들어가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컴컴한 700m 아래에 있는 그 갱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확실하게 회심을 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구두를 보고 이 구두를 내가 신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이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신었던 그 사람의 거룩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고흐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흐는 본격적으로 화가로서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파리로 가게 되죠. 파리는 그 당시에 동생인 테오가 구피라랑 파리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테오는 형인
고흐가 프랑스에 와서, 파리에 와서 그 몽마르트 언덕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수많은 화가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화풍, 특히 이제 인상주의가 그 당시에 대두되고 시작했는데 그 인상주의 화풍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아서 사실은 그 고흐가 파리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고갱도 만나고 세잔느도 만나고 많은 화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에 있는 동안은 그 많은 화가들과 그림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지만 그 번다함을 고흐는 견디기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만난 화가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화가들이 자기 그림을 한 점 팔아서 겨우 이제 생계를 돕는 건데 그 어떤 그 화가들의 정말 힘든 삶 이런 것들도 지켜보고 그리고 그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림이 돈으로 거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름 힘들어하는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림을 그리려면 따뜻한 남부 아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방스 지역의 아를로 가게 되는데 이게 1988년입니다. 1988년이면 고흐가 1888년 잘못됐네요. 1888년인데 그 고흐가 죽은 게 1890년입니다. 그러니까 고흐가 죽기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흐의 그림이 많지 어두운 그림들은 그 모레나두 때 이후로 어두운 색채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지만 정작 그 고흐의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들은 아르르에 갔을 때 이후에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고흐가 죽기까지 2, 3년 동안 그린 그림들 그 그림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죠. 뭐 해바라기라든가 이거 석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가 이 침실, 노란 집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그 아르르에서 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르르는 그 고흐가 파리에 있을 때 일본 판화에 심취를 하거든요. 그 일본 판화에 나오는 그 매화꽃이 핀 어떤 그런 그 풍경 이런 것들과 비슷한 풍경이 바로 아르르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르르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매력을 느낍니다. 꽃이 만발한 과수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어두웠던 자기의 어떤 기운들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그 아르르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르에서 지냈던 444일 동안 즉 뭐 한 1년 반 정도 되겠죠. 200점의 유화 그리고 100점이 넘는 효모와 수채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르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환경을 즐기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역시 고흐는 보리나주에 있을 때처럼 그 이후에 그 여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리고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또 시인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늘 외로움을 고흐는 했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이해가 있었어요.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그런데 아르르에서의 그 화가로서 아르르에 사는 건 참 좋았지만 여전히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그 아르르에 오고 나서 특히 이 노란 집을 구하고 나서는 파리에 있었던 그 화가들이 여기에 와서 집 걱정 없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화가들의 어떤 가난한 화가들의 공동체를 꾸리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가난한 광부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가난한 화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그 태호한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는 거대한 불길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무도 그 불을 쬐러오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갱에게 매력을 느끼죠. 베르베르라고 하는 친구랑 고갱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호적이었는데요. 고갱으로 하여금 여기 와서 같이 지내자라고 초대를 여러 차례 하지만 고갱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갱은 그 브라반트 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고흐는 아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갱의 그림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고흐의 그림은 좀 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밝고 화사한, 그리고 부드러움, 성격도 그렇죠. 둘 다 격렬하지만 고갱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고, 고흐는 어떤 측면에서 생활적으로는 단도리를 못하는 그러한 성격이었죠. 근데 고갱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굉장히 생계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태호를 통해서 그림을 팔 수 있지 않을까? 고흐의 동생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 없이 아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르에서 둘이 같이 살면서 계속 부딪히죠. 성격도 다르고요. 결국은 고갱이 그 아르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날 고흐가 귀를 자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그 고흐가 그 생내미 정신병원 혹은 요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로 가게 된 이유도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생내미로 간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아르에서 그 고흐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초점들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그 중요한 어떤 그 그림 내지는 그 고흐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그 우편 배달부였던 조제프 룰랭과 그 부인인 오기스트 룰랭의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룰랭과 룰랭 부인은 고흐와 그 아르를 했을 때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흐가 생내미로 가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계속적으로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럼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고흐가 아르에서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고흐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위에는 그 조제프 룰랭의 우편 배달부 조제프 룰랭의 초상이고, 아래는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부인인 오기스트 룰랭의 초상인데요. 그 고흐는 이 룰랭 부인의 초상을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태호한테. 그 옆에 해바라기를 세워서 제단화처럼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 룰랭이나 룰랭 부인이나 그 초상 뒤에 있는 배경이 꽃입니다. 이 꽃은 마치 후광처럼, 우리가 보통 성인들을 그릴 때 후광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 후광의 역할을 이 꽃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흐는 룰랭이나 룰랭 부인 같은 사람을 일종의 자기가 생각하는 성인으로 봤던 거죠. 세인트로 봤던 것입니다. 그 특별히 그 룰랭 부인의 그림을 보게 되면 룰랭 부인이 앉아서 끈을 쥐고 있어요. 이건 요람을 흔드는, 요람을 잡고 있는 끈입니다. 그리고 그 이 시선이 이 요람에서 룰랭 부인을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시선의 방향이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자칫 이 들고 있는 끈이 묵주처럼 느껴져요. 이건 뭐냐면 룰랭이 생각했던 어떤 의미의 성모 마리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림을 통해서 나는 음악처럼 위안이 되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나는 후광으로 상징되던 것, 우리가 자신의 빛깔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와 떨림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싶다. 고흐가 볼 때 룰랭과 룰랭 부인이 그 영원한 흔적, 영원의 흔적, 영원의 흔적이란 하느님의 흔적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김에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탕기 영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르에서 만난 사람은 아니고 파리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인데,
이 탕기영감이라는 이 초상화 역시 뒤에 이 탕기영감이 몽마르트 클로젤 거리의 그 화방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화방에는 일본 판화들 혹은 일본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그린 거죠. 근데 이것이 룰랭 부인이나 룰랭의 그림처럼 뒤를 화사하게 꾸미고 있어서 이 역시 후광을 두르고 있는 어떤 평범한 사람을 그린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그 탕기영감은 화방 주인으로 있으면서 불우한 화가들, 뭐 세잔이든 고갱이든 또 특별히 고우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화구, 그러니까 뭐 물감이라든가 이 캠퍼스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그냥 주고 나중에 그림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뒤를 계속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탕기영감의 모습이, 가난한 화가들을 뒷바라지했던 탕기영감의 모습이 사실상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인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고은은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남긴 글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많은 빚과 책임을 지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30년 동안 걸어왔고 이에 보답하는 뜻으로 그림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예술적인 취향을 만족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진실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이 영혼의 흔적을 가진 자, 진실한 인간의 감정을 가진 자가 바로 탕기영감과 룰랭과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하지만 일상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갱과의 이별에 대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귀를 자르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가 이제 밖에서 귀를 자르고 여관에 하숙집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발견이 되죠.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고후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불편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생레미에 있는 생폴 드 모솔이라고 하는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이 생폴 드 모솔 요양원은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는데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가재산으로 몰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정신병원으로 쓰고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서 고우가 지내면서 가장 유명한 그림, 아까 여기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지금도 생폴 드 모솔 요양원은 미술치료가 굉장히 유명한, 미술치료로 유명한 어떤 그런 정신병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레미 요양원에 있을 때 가장 대표작이 여기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이 고흐는 미술가 중에서 세 사람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렘브란트와 밀레와 드라큘라, 이 세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데, 특별히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밀레의 작품을 모사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그림,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밀레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밤의 광채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갖고 있는 광채를. 사람들이 바람의 노랫소리와 침묵의 속삭임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무한함을 느껴야 한다. 수세기에 걸쳐 변함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빛들을 생각하면 놀랍지 아니한가. 그 빛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비추고 우리 세상이 산산조각이 날 때에도 고마운 태양은 아무 감정 없이 세상의 절망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밀레에게 있어서 별은
무한으로 가는, 인간이 영원으로 가는, 무한으로 가는, 또는 하느님에게로 건너가는 하나의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흐는 여동생이었던 그 빌헬미나한테 편지에서 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시인 휘트먼의 시를 읽어보았니? 그는 미래에서, 아니 현재에서도 건강하고 인간적이며 강렬하고 솔직한 사랑과 우정, 노동이 존재하는 이 세상 위로 펼쳐진 별빛 비치는 커다란 둥근 하늘을 본다. 휘트먼이 별빛이 비치는 커다란 둥근 하늘을 본다. 그것은 결국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고 이 세상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빛이 비치는 그 둥근 하늘, 그것은 하느님이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영원한 어떤 것을 표상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고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이죠. 별이 빛나는 밤. 밤 하늘이죠. 마치 그 폭죽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화사하죠. 어쩌면 저 별빛들은 하나하나가 다 성인들일 수도 있어요. 저 마을에서 살다 간 그런 거룩한 흔적을 비추어주는 그 사람들이 별이 되어서 하늘에서 생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왼쪽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화염처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이것은 뭐냐면 이 그림을 바라보는 밀레의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밀레래. 고흐의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흐는 항상 그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 그 외로움이 또 불안한 그 마음이 여전히 이 화염처럼 그 거뭇한 그림자로 솟구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와 나머지 다른 풍경들이 이렇게 약간 색조에 있어서 대조가 됩니다. 색조에 있어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고흐는 이처럼 그 평범한 사물들, 별, 마을, 첨탑, 나무 이런 평범한 사물들 속에 육화되어 있는 진리,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흐가 생내미 요양원에 있을 때에는 심신이 아주 피곤할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창작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존경해왔던 그런 작가들, 아까 말씀드린 렘브란트, 밀레, 드라크로와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모사하는 일을 했어요. 모사하는. 그래서 그 모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자기가 원래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고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일종의 모사가 아니라 하나의 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같은 그림이라도 고흐가 터치하면 고흐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영감을 준, 그러니까 렘브란트나 드라큘라나 밀레의 그림은 그것을 모사하는 그 고흐에게 어떤 영감을 준 그런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내미에서 렘브란트 거 2점, 드라큘라의 작품 3점, 밀레의 그림은 자그마치 20점이나 모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밀레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리에 있을 때 그 밀레 전시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소감을 이렇게 해요. 마치 누군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밀레 그림을 보면서. 밀레는 고흐에게 그 이상이었고 또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흐는 밀레가 한 이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결코 고통 없이 지내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예술가 자신을 가장 정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글쎄 모르겠어요. 밀레나 렘브란트처럼 살면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되겠죠. 근데 어찌 보면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렘브란트나 밀레나 고흐와 같은 작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살아생전에 또 사후에도 엄청난 재산을 남겼던 피카소 같은 사람들하고는 대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예술하는 사람들 다 가난해야 되나? 고통받아야 되나? 슬픔에 젖어야 되나? 실패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글쎄요. 그동안 살펴본 미켈란젤로라든가 렘브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고와 같은 어떤 그 삶의 기적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바라본다면 그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고통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부활로 갔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잊기가 참 힘들죠. 물론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늘 힘들 때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뻐할 만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나름 어쩜 사랑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생레미에서 모사한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은 첫걸음마라는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린 그 첫걸음마 그림, 이 흑백으로 된 그림을 모사한 것이 위에 있는 고흐의 첫걸음마라는 그림인데요. 아마도 이 그림을 보면서 고흐는 시인가 자신의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죠.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밀러. 그리고 그 여동생인 마리아로 이루어진 그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갖고 있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부르고 이리 오렴 하고 부르고 거기에 호응하는, 그리고 그 무력한 아이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 이것이 일종의 어떤 그 거룩함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일종의 성가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걸 사랑하는 거다. 친구든 아내든 무엇이든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모두 사랑해라. 그러면 하느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된다 라고 얘기를 고흐는 합니다. 이 그림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언젠가 네덜란드 화가였던 라파르가 고흐한테 당신의 그 신조, 삶의 신조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침묵하고 싶지만 꼭 말을 해야 된다면 이런 거라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 불꽃처럼 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게 쓸모있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라네. 농부처럼 생명을 뿌리고 양육시키는, 키워내는 그런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그리고 광부들이 탄을 캐서 열을 내는 것, 그리고 어떤 배고픈 사람에게 가진 빵을 나누는 것, 뭐 이런 모든 것, 뭔가 구체적으로 나 밖에 있는, 혹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생명,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소위 고흐에게는 삶의 신조처럼
생각했던 것이라는 거겠죠. 이 모사 작품에 대해서 몇 점을 더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드라큘라의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고요. 아래 그림은 이제 고흐가 이것을 보고 모사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이죠. 그리고 아래는 고흐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똑같은 제목과 장면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질감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밀레의 그림이나 드라큘라의 그림은 거의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장면을 섬세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큘라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역동성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힘들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려주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밀레의 그림이 자연과 깊이 결합되어 있는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래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이라고 할까요? 희망적인 어떤 것들을 약동하는 듯한 느낌. 마치 이 그림으로부터 이 햇발이 또 씨 뿌리는 그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림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밀레의 그림은 그림 안에 아주 편안하게 안착되어 있는 느낌을 주죠. 근데 어쨌거나 그 씨를 뿌리는 농부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고흐가 하고 있던 삶의 신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봄과 생명과 나눔의 사람. 그래서 고흐는 자기가 존경하는 예술가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즉 렘브란트, 드라큘라, 밀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여자들처럼 주의 깊고 섬세하며 지적이고 자기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력과 자기인식이 충만하다. 무관심한 냉철함은 보이지 않고 생명을 경시하지도 않는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여자들과 같은 모습이다. 하느님에 대한 틀에 박힌 추상적인 생각을 피하고 언제나 삶 자체에 탄탄하게 발붙이고 있다. 그들은 사랑이 충만했고 그 삶에 상처받았던 여자들처럼 죽는다. 드라큘라처럼 그들은 미소 띤 따뜻한 얼굴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성적이다? 혹은 모성적인 어머니다운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고흐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다른 말은 자비 그 자체이신 하느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흐에게 하느님이란 이렇게 표현하죠.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하느님은 박제된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는 뿌리칠 수 없는 권유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라는 뿌리칠 수 없는 권유를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 하느님은 단순한 삶과 생명을 키우는 가정과 그 가정에 대한 건 첫걸음만 나오죠. 밀밭의 심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의 그림과 그의 사상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밀레의 정오의 휴식 혹은 낮잠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오른쪽은 이제 고흐가 모살한 거죠. 이 방향만 다르지 그림이 똑같아요. 밀레의 그림은 아주 사실적이고 고흐의 그림은 상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의 그림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평화, 안정, 고요와 감사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자연 속에 녹아들어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은 초월적 이상과 열정,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는 듯한 모습, 훨씬 투명하고 밝죠. 그 앞서 얘기한 그 성경이 있는 정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노란색 주조가 여기에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뜻함, 생명.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밀레의 그림이 거의 사실주의에 가까운 그림이라고 본다면 고흐의 그림은 사실적 표현보다는 상징적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생내미에 있으면서 그 고흐의 자아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내미에 있으면서 아버지와도 화해를 하죠.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너무나 자기가 죄송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과와 화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던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고객과의 화해와 인정 이런 것들이 그 이 생님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고흐의 심리적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네비에 있으면서 오히려 이 짧은 기간이에요. 89년 5월부터 90년 5월이니까 딱 1년인데 1년 동안 술, 담배가 금지된 상황, 병원이니까 술, 담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1년 동안 유화 150점, 대생이 125점이나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어떤 그림처럼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요약을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몬드, 꽃이 피는 아몬드라는 그림인데 이 꽃이 피는 아몬드라고 하는 그림은 태호가 마침 이때 즉 90년 1월 29일 날이죠.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태호, 그러니까 고흐의 동생인 태호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빌름이라고 짓습니다. 즉 자기 형의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지어줘요. 그러므로 그런 걸 봐서 태호와 고흐와는 진짜 그 친밀한 관계, 1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던 관계니까요. 그 형제들끼리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분신과 같은 존재.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도록 뒷받침해준 그런 사람이죠. 그 빌렘이 태어나면 그 방에 걸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린 게 이제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것은 약간 일본풍의 그림으로 이제 일본풍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올리브나무에 대한 그림은 여러 점을 여기서 그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은 잘 알고 있는 붓꽃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생림에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 고흐의 그림이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메르큐르 드 프랑스라는 잡지에 고립된 자를 주제로 해서 그 이른바 그 불우한 그 작가들을 소개하는 연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작가로 빈센트 반 고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처음으로 그 당시 미술계에 이 사람의 그림과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1월 18일에 레뱅전이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파리에서. 이 파리에서 열리는 이 레뱅전의 그 주요 작가가 세잔느입니다. 즉, 인상주의 쪽 그림들이 걸리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메르큐리 드 프랑스의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소개가 되면서 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 이력 자체가, 그리고 그림의 화풍도 그동안 봐왔던 인상주의적 그림하고도 굉장히 달랐어요. 가지고 세잔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레뱅전에서. 그래서 그 소식을 테오가 고흐한테 알려주죠. 그리고 이 레뱅전을 전후로 해서 고갱이 고흐의 그림이 참 훌륭하다라고 고흐의 그림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 그 전에 아르레 있을 때 고갱이 고흐의 그림을 굉장히 취급도 안 해줬었거든요. 아마 거기서부터도 고흐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인간적 관계가 끝나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 고립감을 이기지 못해서 고흐가 귀를 잘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고흐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폭풍우가 내리치기 직전에 밀밭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흐의 전 삶이 폭풍우와 같았을 수도 있어요. 사랑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편 팔렸다 그러잖아요, 생전에. 그리고 그 미술계에서도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폭풍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폭풍우 치는 하늘을 이고 있는 밀밭은 거대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있죠. 특별히 폭풍우를 사실은 고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천둥번개 칠 때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장쾌하다고 하는 것은 장엄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폭풍우 치는 그 하늘 아래에 서 있을 때 고흐는 하느님의 신성을 격렬하게 느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폭풍우 치는 언덕의 그 우주 안에서, 대우주 안에서 인간인 고흐의 어떤 인간 자아의 어떤 자금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 거룩함에 휩싸여 있는 존재를 아마 폭풍우 속에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테오한테 쓴 편지 이렇게 합니다. 마침내 잠잠해지고 까마귀들이 다시 날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잠시 기다려야 했던 것이, 이 폭풍 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 아깝지 않았다. 비 때문에 아주 짙은 색감을 띠게 된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색깔이 진해져요. 땅빛도 진해지고 산천 초목들도 나무들도 아주 진한 녹색을 띠게 되죠. 그의 생명력이 충실한 느낌, 그것이 폭풍우가 쳤을 때 비에 젖은 대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광산촌인 보리나주에서 고흐가 있을 때 그가 하숙집을 썼던, 하숙집이면서 그 집이 원래는 빵집이었죠. 그 집 드니가 한 얘기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아주 무더웠던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고흐가 비가 오니까 바깥 들판으로 나가서 하느님의 위대한 경이로움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폭풍우를 흠뻑 맞아서 젖은 상태로 돌아오곤 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고흐가 드라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드라큘라는 미소를 띤 듯한 표정으로 죽었다. 그는 머리에는 태양을, 가슴에는 폭풍우를 품고 살았다. 그는 전사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호랑이로, 호랑이에서 꽃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썼는데요. 하느님의 구두라는 고흐에 대한 책을 쓴 그런 클리프 에즈워드는 이것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흐는 머리에 있는 태양을, 가슴에는 폭풍우를 품고 살았다. 그는 광부들과 농부들을 그렸고 여염집 아낙네와 엉겅퀴에서 성인을 발견했으며 마지막에는 밀밭과 까마귀와 폭풍우 치는 하늘로 옮겨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생리미에서 있다가 호전이 되고 나서 오베르 슈르와즈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파리 근교에 있는 전원에서 살면서 사실은 아까 말한 폭풍아 치는 날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린 그림이 나온 거고요. 그 밖에도 이런 밀밭에 대한 또 삼나무가 있는 풍경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고흐의 글입니다. 물론 태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이나 밀이나 똑같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땅에 뿌리 내려서 싹을 틔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리고 결국에는 맷돌에 갈려 빵이 되지. 행복과 불행의 차이, 이 둘 다 필요하고 유익하다. 죽음 또한 사라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마치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썩으면 10배, 100배로 결실을 얻는다는 복음서 얘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밀이 맷돌에 갈려야만이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사라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고흐가 37살입니다. 37살. 고흐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때, 즉 보리나드로부터 나와서 그림 공부를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가 딱 10년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우리가 자연 전체와 어울릴 때 우리는 죽음의 순간 혼자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라는 위대한 기적의 일부가 된다고 고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밀을 보면서 이런 죽음에는 슬픔이 없다고 고흐는 말합니다. 태양이 만물을 순수한 황금빛으로 적시고 있는 환한 대낮에 찾아오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황금빛으로 대지를 비추고 있을 때 나락을 수확을 하죠. 수확되는 그 나락은 죽는 거지만 환한 대낮에 찾아오는 죽음처럼 이러한 죽음에는 슬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빵이 되기 위해서 맷돌에 갈리는 밀의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어서 열리는 그 문은 나라고 하는 자아에 갇혀 있지 않는 나일 수 있겠죠. 클리프 에즈워드는 고흐의 생애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화가들이 어떤 장면을 보고 숨죽이고 꼼짝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화가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붙박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했고 하느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흐가 그림을 그렸지만 고흐가 그린 그 그림은 그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하느님을 발견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느님께서 고흐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고흐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이 창문은 이중의 기적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깥을 볼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바깥에서 은총의 햇빛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고흐가 그린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클리프 에즈워드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흐는 렘브란트나 미켈란젤로와 같이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 어떤 작품을 통해서 하느님과 교신했던, 그리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은 고흐가 그림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오베르 시르부아주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의 그림을 남기고 37살에 죽게 되죠. 고흐는 사실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아직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총상, 즉 총으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총상으로 인해서 죽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자살인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놀러 왔던 한 소년이 실수로 쏜 총알에 그 고흐가 치명상을 입었고 그 상태에서 고흐가 혼자서 그 하숙집에 가서 누워있다가 누워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제 이틀 만에 죽게 돼. 이틀 만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한 것은 사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작가에 따르면은 고흐가 그 소년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흐가 자살할 이유가 이때는 전혀 없었거든요. 어찌되었건 고흐는 그렇게 죽었던 거죠. 그래서 오베르 시르 우아주에 묻히게 됩니다. 고흐의 묘지입니다. 이 묘석에는 그 빈센트 반 고흐 여기 잠들다 1853년부터 1890년이라고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그 묘지 주변에는 그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흐가 죽고 나서 그 6달 만에 테오도 죽죠. 동생인 테오도 죽어요. 테오가 죽고 나서 그 원래는 테오는 그 암스테르담인가요? 아무튼 그 다른 곳에 묻혔어요. 근데 그 테오의 무덤을 그 오베르 시르 우아주에 있는 고흐의 무덤 옆에 같이 나란히 그 시신을 묻도록 한 사람이 이제 테오의 부인이죠. 그리고 그 테오의 아들이었던 빈센트 밀러 반 고흐죠. 테오의 아들 이름이 사실은 테오의 아들이 그 빈센트의 작품을 한 점도 팔지 못하겠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생전에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작품은 다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테오의 집에 잔뜩 있었고 오베르에도 있었고 그 아르레도 있었고. 근데 그 작품들을 그 고흐의 조카죠.
조카이며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태호의 아들이 한 분도 팔지 않고 나중에 그 정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흩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이 그 네덜란드에 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을 돈과 상관없이 그 개인에게 소장품으로 소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미술관에 있으니까요.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태호와 고흐의 그 묘소 앞에는 준데르트에 있는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즉 아버지가 심호했던 그 교회 앞에 고흐와 태호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고흐가 죽고 나서 고흐의 주머니에서 태호가 쪽지를 하나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태호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인데 그 편지 완성본이 아니에요. 일부가 적혀 있는 건데 그것을 주머니에서 발견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그 동상 앞에 이제 새겨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통해서 큰 불행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그림을 실제로 만드는 일에 동참해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사실 태호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와 동생인 태호는 일종의 서로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 쌍둥이 같은 존재였고요. 그 작품보다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고흐가 남긴 편지들이죠. 주로 대부분이 태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수백 통이 넘는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흐의 어떤 그 영성 내지는 교회의 어떤 그런 고흐의 어떤 종교적인 심성 그리고 그 고흐가 남긴 그림들이 어떤 그의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가 하느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그 편지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호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느님께서 고흐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을 태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뒷받침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이 그 작품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나 모두 하느님 안에서는 똑같이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흐의 얘기, 이 긴 이야기를 일단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죠. 좀 듣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르주 루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